자, 아무튼 그래서 나도 이게 피로가 많이 쌓여서 그러니까 한국지리가 2번밖에 안 되는데 지금 지난 시간에 뭐 어디까지 설명을 했는지 이제 잠깐 이제 정신줄을 놓은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뭐 이어서 하면 되지 뭐. 자, 오늘 할 부분 여기서부터 하면 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의 위상 볼게요. 위상은 상대적 위치를 말해요. 그래서 과거랑 또는 뭐 현재랑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또는 유치하는 우리나라의 상대적인 위치, 뭐 선진국이냐 개발도상국이냐 또는 국가의 힘이 얼마나 되느냐, 뭐 다른 나라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 반대로 우리가 다른 나라에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치느냐, 이런 걸 이야기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뭐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1950년부터 53년까지 한국전쟁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전에는 일제강점기였고요. 또 일제강점기 때도 참 가난했는데 한국전쟁 때 모든 게 다 파괴되고 사람도 많이 죽고 195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어요. 실제로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어.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나라가 충분히 선진국이라고 혹시 인식이 돼요? 자,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다. 아니면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이라고 부르기에는 뭔가 조금 아쉽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식이 궁금해서 그래. 네,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조건에서 완벽한 선진국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 뭐 예를 들면 평균 수명, 얼마나 오래 사느냐, 또는 뭐 대학 진학률, 또는 문맹률,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걸 따졌을 때 우리나라는 이제 완벽한 선진국인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발전했더라. 뭐 그런 얘기예요. 뭐 쉽게 말하면 국뽕이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 볼게요. 우리나라는 지리적 요충지다. 자, 우리가 맨날 보는 이제 이렇게 평범한 세계지도 말고요. 뭐 거꾸로 뒤집어 놨다거나 하는 그런 세계지도를 보거나 아니면 지구본을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자, 우리가 나중에 뭐 세계지를 공부하는 친구들은 뭐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가 지구는 입체죠. 네. 입체를 평면인 지도로 나타내면 반드시 왜곡이 생겨요. 똑같이 나타낼 수는 없잖아. 부피가 있는 건데 이걸 평면으로 나타내면. 자, 그래서 우리가 네모난 지도를 이렇게 맨날 봤는데 이 지도에서 우리나라가 여기에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태평양이라고 하는 큰 바다가 있고 이제 여기에 보통 미국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우리가 보는 세계 지도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또는 여기에 있는 중국이나 뭐 동남아시아나 미국 여기에서 미국하고 무역을 하려고 그래. 그럼 배로 한단 말이에요. 또는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해. 그럼 가장 빠르게 가는 길이 이렇게 가는 길, OX, X. 이렇게 가는 길이 제일 빠른 길이 아니에요. 이건 네모난 지도에서는 이게 제일 빠른 것 같지만 지구본에서 보면 달라요. 지구본에서 보면은 이렇게 가는 길이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볼 때는 되도록이면 지구본을 보는 게 좋고요. 아니면 구글 어스 같은 프로그램이 있죠. 이걸 그냥 가끔이라도 한번 이렇게 봐주는 게 세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배가 이렇게 이동하는데 우리나라 근처를 지나가는 배가 정말 정말 많아요.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아시아의 중심지에 해당하며 중국, 일본, 우리나라,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가운데쯤에 있고요. 유럽과 아시아, 북아메리카를 연결하는 관문 역할을 한다. 중요한 교통로다. 그리고 경제적, 정치적으로 역량이 강화되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뭐 한두 나라가 더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1950년대, 60년대에는 다른 나라로부터 원조를 받았어요. 뭐 밀가루도 받고 식량도 받고 뭐 다른 지원도 받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도와주고 있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뀐 나라가 세계에서 정말 드문데 대표적인 나라 우리나라.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문화의 중심지기도 하죠. 이야기했던가? 아니, 대답이 먼저 나와.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해.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음악을 듣는다기보다는 이렇게 약간 소리를 듣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그냥 녹음이 되게 잘 돼 있다. 그냥 사람 목소리가 좋다. 뭐 리듬을 듣는 그런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지난 겨울에 무릎을 조금 다친 뒤로 달리기를 못 하면서 약간 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헤드폰이랑 이 이어폰 좀 괜찮은 거 사서 그냥 소리를 듣고 있어. 음악을 듣고 있는 건 아니고. 음악을 듣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좀 부끄럽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빌보드 차트 같은 것도 잘 모르니까 이게 쭉 순서를 이제 거의 난생 처음 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노래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노래뿐만 아니라 뭐 넷플릭스에 우리나라 드라마, 우리나라가 만든 뭐 영화 같은 것들 전 세계적으로 되게 이제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문화가 다른 나라로 이렇게 퍼져 나간다는 건 사실 뭐 이렇게 물건을 파는 거하고 좀 많이 다르거든요. 문화라고 하는 건 사람의 인식이 바뀌는 거라서.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나라가 문화 강대국이 돼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마 알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난 다큐멘터리로만 봤죠. 그래서 뭐 이렇게 조금 개발도상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 국민들이 한국어를 공부해. 왜? K-pop 제대로 이해하고 싶어서. 뭐 그런 이유 때문에 한국어를 공부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한번 와보고 싶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그만큼 위상이 높아졌다는 뜻이죠. 근데 모르겠어요. 자, 이건 여러분 대답하지 마시고요. 그냥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얼마만큼 만족한다? 나 우리나라 너무 좋다, 살기 좋다. 그게 100, 정말 좋다. 더할 나위 좋다가 100. 이씨, 망할 놈의 나라.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우리나라에 태어나지 않을 거야. 응?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웬 고생이야. 0. 기회만 되면 이민 갈 거야. 0. 자, 0과 100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얼마만큼 만족하고 있어요? 아니, 내가 대답하지 말라 그랬잖아. 아니, 죄송할 건 아닌데, 이게, 인식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충분히 잘 사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보다는 이제 한 세대 윗세대잖아. 그래서 내가 대학생 때, 그러니까 한 20, 30년 전에는 뭐 설문조사 같은 거 하면, 뭐 이런 설문조사, 다시 태어난다면 우리나라에 태어나고 싶습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에 태어나고 싶습니까? 태어난다면 어느 나라에 태어나고 싶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하고 그랬었거든. 그때는 참 결과가 좀 처참했어요. 우리나라에 다시 태어나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이민 가겠대. 그 실제로 세계 나라와 좀 다르거든요. 어떤 나라는 그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민하는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그 나라로 누군가 들어오는, 이민 오는 사람들도 있겠죠. 자, 우리나라는 이민을 가는 사람이 많을까?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이민을 오는 사람이 많을까? 지금. 자,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민 오는 거 아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 이제 취업 비자라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메이저리거들 있잖아. 거기 이민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번에 누가, 이정우 진출했잖아.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인데 거기 가서 잠깐 일을 하는 것 뿐인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 2년, 3년 머물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이라 그런다면 뭐 국제 결혼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왔거나 아니면 정말 이렇게 귀화하는 뭐 외국인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 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로 아예 국적이 바뀌는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었다가 이제 뭐 미국 사람이 된다거나 국적이 바뀌는 사람이 많을까? 우리나라 사람이 새로 되는 사람이 많을까? 우리나라는 이민을 가는 사람이 아직도 훨씬 많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근데 뭐 경제적인 것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단군의 후손이라 그래서 단일 민족이라는 거 이렇게 나 때는 되게 강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문화 사실 하지만 우리나라만큼 어떻게 약간 폐쇄적인 나라가 또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되게 많이 실제로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앞으로는 뭐 조금 뭐 줄어들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좀 개인적으로 조금 속상한 거.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것도 충분히 이제 잘 먹고 살고 뭐 문화 강대국도 되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자체에 대해서 만족을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이 약간 이게 그쵸? 그쵸? 근데 그게 속상한 거야. 내가 이 나라에 계속 살 건데 자기가 사는 나라에 대해서 일부러 막 좋아하라는 건 아니야. 그것도 웃기는 거지. 자기가 느껴지는 대로 이렇게 당연히 느껴야 되는 건데 이 땅에서 어쨌든 계속 살아왔고 앞으로도 별일 없으면 살아갈 건데 이 땅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 나라가. 약간 좀 서글픈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은 바람이 있다면
어쨌든 이게 사람이 알기도 알아야 되고요. 용기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도록 사람들이 조금씩만 더 용기를 냈으면 하는데, 뭐 그것도 쉽진 않더라고요. 이제 뜬금없지만 우리 홍보 하나 하고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4월 10일 날, 올해 4월 10일 무슨 날이죠? 선거. 선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투표권은 없잖아. 내년부터는 투표가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자, 여러분들 투표는 꼭 해야 된다. 1번. 뭐 안 할 수도 있지 뭐. 2번.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자, 1번이에요. 누구를 뭐 찍고 말고가 아니라 투표는 무조건 해야 돼요. 해야 돼. 자, 왜 1번이야?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자, 내가 만약에 정치인이야? 지금 관악구 국회의원 뭐 후보로 나왔어. 예를 들면, 근데 난 참고로 이제 주소지가 여기 관악구는 아니어가지고 여기서 투표하진 않는데, 아무튼 내가 이제 관악구 국회의원으로 나왔어. 그러면 이제 내가 당선이 되려면, 나를 찍어주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투표장에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한테 이제 반대되는 정당을 지지한다거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투표장에 안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크게 그렇게 나뉘는데, 또 세 번째 사람들이 있어요. 투표를 안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를, 투표장에 나온다는 얘기는 나를 찍거나,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찍거나. 그러니까 나한테는 중요한 사람이야.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인데요. 자,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내가 당선되고 내가 떨어지는 거에 별 영향이 없어. 이해되니? 네. 이해되니?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좀 이것도 현실은 현실이니까, 자, 얼마만큼 이제 그 입장 차이가 있는지는 뭐 잘은 모르겠는데, 나이에 따라서 또는 성별에 따라서 조금 바라는 정책이 다를 수 있잖아요. 노인들이 바라는 정책, 뭐 실버 산업도 육성해라, 뭐 노인연금 더 올려달라.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바라는 정책은 좀 다를 수 있잖아. 청년들 뭐 취업할 수 좀 잘 되도록 뭔가 지원해달라. 뭐 이자 같은 거 좀 싸게 해가지고 학자금 대출해달라.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우리나라가 잘 사는 편이긴 하지만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한테 다 충분하게 지원해주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청소년들이잖아. 뭐 누구를 싫어하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여러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정치인들이 펴도록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투표장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투표장에 안 나가면 정치인들, 내가 정치인이잖아? 만약에 투표장에 안 나오는 사람들 내가 왜 신경을 써야 되지? 신경 쓸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누군가를 찍든 뭐 무효표를 던지더라도 투표율이 높은 그런 집단을 대상으로 정치인들은 정책을 펼 수밖에 없어요. 원래 이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힘들어, 피곤해. 근데 용기를 내서 해야 될 건 또 해야 되는 거거든. 그렇지 않니? 이제 나도 이제 경험에 의해서 지금 말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내가 거의 선거가 있을 때마다 학생들한테 이야기하거든요. 나중에 투표할 수 있는 나이가 돼서 투표한 다음에, 그러니까 졸업한 다음에 투표하고 내가 수업 시간에 했던 말이 생각나거든. 학교 놀러 오건 연락해라. 술 사주겠다고. 나중에. 근데 지금까지 아무도 연락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야. 여러분들 혹시 졸업하고 투표권이 생긴 다음에 투표하고 나서 내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거든. 선생님 저 이번에 투표했어요. 학교 놀러 갈 테니까 뭐 밥 사주세요. 연락하면 내가 꼭 밥 사줄게요.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야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아야, 투표를 열심히 해야 정치인들이 정치를 그래도 똑바로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투표하는 사람이 무섭지 투표 안 하는 사람은 안 무섭거든. 마침 선거철이니까. 자, 이제 볼게요. 자, 4번 주제가 완전히 바뀌어서요. 우리나라의 영역과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이제 꽤 자세히 배우더라고요. 자, 물론 기억이 잘 안 나는다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할 거니까 일단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위치,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느냐를 공부했다면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그럼 어디까지가 우리나라인가? 이거 알아야 돼요. 자, 어쩔 때 가장 필요하냐면 일본 애들이 시시때때로 뭐 독도가 자기 거라는 둥, 중국 애들도 어디가 뭐 자기 거라는 둥, 우리랑 실제로 뭔가 이렇게 갈등이라기보다는 애들이 이제 지랄하잖아. 근데 알아야 뭐 이렇게 적당히 화를 내고, 잘 모르면, 사실 굳이 화낼 일도 아닌데, 막 언론에서 막 대충 막 떠드는 대로 막 혼자 막 흥분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정확하게 알아야 또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건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어디까지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거기하고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지리에서 우리나라랑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수능에서도 자주 물어보는 주제예요. 자, 수능에서 물어봐서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중요한 주제인 거죠. 자, 이제 이야기할게요. 자, 영역은 초등학교 때 이제 달달달달 외웠을 거예요. 한 국가의 주인된 권리, 권한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다. 그리고 영역은 영토, 영해, 영공으로 구성된다. 땅, 물, 하늘. 이건 알고 있죠?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생활터전이자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다.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이제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을 하자면 영토, 영해, 영공 가운데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 영토죠. 우리가 아쿠아맨도 아니고 새도 아니고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영토가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영토는 어떻게 되느냐? 자, 영해와 영공을 설정하는 기준이 된다. 뒤에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하고 있다. 자, 여기다가 뭔가 강조 표시 좀 해놓으세요. 뭐 시험에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줄게. 이제 여기에서 있어서.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은 무슨 산이죠? 백두산? 백두산 북한에 있잖아. 한라산? 그건 제주도에 있죠? 자, 백두산이야, 한라산이야? 자, 백두산이라고 대답해야 돼요.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가 대한민국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건 한국지리, 대한민국 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 됐니? 그러면 북한은 뭘까?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북한은 한반도의 북부 지역을,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인데 한반도의 북부 지역을 그냥 얘네들이 임의로 점령하고 있는 이상한 애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백두산 우리나라 산이다.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서쪽은?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서쪽은요. 앞에 있는 이제 지도인데 넘기지 마시고. 자, 휴전선 남쪽만 생각하면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서쪽 백령도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서쪽을 여기라고 대답하면 안 된다고. 우리나라의 서쪽은 압록강 하구. 여기가 우리나라 서쪽이에요. 됐죠? 됐죠? 헷갈리면 안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건 상식. 자, 우리나라의 총 면적은 약 22만 제곱킬로미터고요. 남한은 10만 제곱킬로미터. 북한이 남한보다 조금 더 넓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계산은 아니고요. 뭐 그냥 대략적인 숫자 한번 적어줄 테니까 그냥 감만 좀 잡으세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서양 애들은 세 자리마다 이렇게 점을 찍잖아. 1000 곱하기 1000이면 100만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1000을 곱하면 10억이죠? 이게 숫자를 쓸 때 이제 세 자리마다 콤마를 찍잖아. 자, 아무튼 그래서 자, 1000 곱하기 1000이 100만인데 지금 우리나라 면적이 얼마나 그랬냐면 22만 제곱킬로미터라 그랬어요. 한반도의 면적이 뭐 거기에 있는 섬들 포함해가지고 그러면 자,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기니까 1000 곱하기 1000 이런 계산이 아니고 대략 어떻게 되냐면요. 남북으로는 1000km쯤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 동서로는 좀 폭이 좁잖아. 약 200km 정도 돼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20만 제곱킬로미터가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리 감각도 좀 있어야 되거든. 자, 이렇게 했을 때요. 제주도 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약 1000km예요. 그 다음에 인천에서 강릉까지 여기가 약 200km예요. 감을 좀 잡으라고. 됐어요? 정확히는 제주도에서부터 여기까지는 1100km. 이렇게는 정말 약 200km 정도. 우리나라 동서로는 200km 정도다. 이거 뭐 외울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감을 잡으라고. 됐어요? 됐어? 자, 그리고 이제 간척 사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영토는 점점 넓어진다. 넓어진다. 그리고 영해 할게요. 자, 시간상 아마 오늘은 영해까지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영해 볼게요. 자, 영해는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해양의 범위래요. 자, 연안국은 뭐냐?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바다는 되게 넓죠. 그래서 우리나라랑 가까운 이 바다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연안국이에요. 그런데 여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럼 미국 가까이 있는 바다 입장에서 보면 연안국은 미국인 거예요. 됐죠? 그 연안국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영해라고 하는 게 1970년대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에 설정이 된 거거든요. 자, 이제 그 이유도 좀 설명을 해줄게요. 자, 영해가 없던 시절에 예를 들면 여기쯤 되는 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본 애들이 와서 여기서 물고기를 잡아가. 여기 와가지고 뭐 자원을 채굴하고 있어.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이게 우리나라 영해라는 건 그런 기준 같은 건 없긴 하지만 뭐 당연히 누가 봐도 우리나라 바다인데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뭔가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다툼이 많아지다 보니까 1980년대에 세계 나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영해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있으면 기준을 정해서 그 나라 가까운 바다는 이 나라 걸로 하자. 일본 가까운 바다는 일본 걸로 하자. 그렇게 기준을 마련한 거죠. 됐어요? 응?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영토가 이렇게 있으면 어디까지가 영토인지. 그게 정해져야 거기서부터 영해잖아요. 그러니까 영토 가장자리, 가까운 바다가 영해인데 영토가 어디까지인지 정해져야 거기서부터 이제 영해를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영토의 끝, 그러니까 영토의 가장자리, 영해가 시작되는 지점,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기선이라고 불러요. 기선. 자, 기선은 영어로는 베이스 라인이라고 불러요. 베이스 라인. 베이스, 바탕이 된다. 야구 베이스. 홈 베이스. 됐니? 기본이 되는 선. 그래서 기선이라는 게 있는데, 자, 기선에서 중요한 용어는 우리 왼쪽에 나와요. 왼쪽에 보면, 오른쪽인가? 여기 있네요. 최저 조위선. 예, 강조 표시 좀 해놓으세요. 최저 조위선. 자, 여러분들이 뭐 정치인이야, 또는 이제 뭐 대통령이야. 자, 우리나라 영토가 넓은 게 좋아, 좁은 게 좋아? 넓은 게 좋죠. 영토가 넓어야 영해도 더 넓어질 거 아니야. 그쵸? 자, 이걸 왜 물어보냐면, 바닷물은 끊임없이 변해요, 높이가. 해안선은 끊임없이 변해. 우리가 서해안 놀러 가보면 알겠지만,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는, 바닷물이 막 들어왔다가, 썰물이 되면 바닷물이 멀리까지 빠져나가잖아. 그러니까 땅의 면적이 계속 바뀌어. 그러면 영토는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하냐면요. 바닷물이 제일 낮아져서 영토가 제일 넓어졌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기선을 설정해요. 됐어? 됐어? 자, 그래서 최적, 제일 낮다. 그 다음에 위치. 그때의 선이에요. 이 조는 뭐냐면 만조, 간조, 조석, 간만의 차, 조류. 그래서 지리 시간에 조라는 말이 나오면 바닷물의 높이가 변하는 거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바닷물의 높이가 이렇게 변하는데 1년 중에 제일 낮았을 때, 그때 해안선이 기선이 된다. 최저 조위선이라고 한다. 됐어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기선을 설정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기선으로부터 어디까지를 우리가 영해라고 할 건가. 그 거리, 그 기준도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2L까지 영해를 설정할 수 있다. 자, 12라고 하는 숫자 좀 기억해 두세요. 근데 우리가 헬이라는 말은 거의 처음 들어보죠. 그냥 단위야, 단위.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보면 1헬이가 1852m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약 2km. 약 2km. 자, 그러면 12L이면 한 20km쯤 되는 거예요. 20km 정도. 자, 그럼 우리 다시 앞에 있는 지도 잠깐만 볼게요. 자,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200km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영해는 여기 해안선에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저 조위선을 기준으로 여기가 이제 기준선인 거야. 여기서부터 바깥쪽으로 한 20km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만큼이 우리나라의 영해인 거예요. 넓은 거 같니? 별로 안 되는 거 같니? 별로 안 되는 것 같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배타적 경계 수역을 공부할 건데 영해의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다 보니까 더 넓은 범위에 걸쳐서 또 뭔가를 인정해 줬어. 그게 배타적 경계 수역이에요. 지금은 영해만 할게요. 자, 그러면 영해가 아닌 뭐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이 바다 같은 것들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요, 공해라고 불러요. 공해. 자, 오염된 바다 아니다. 공동의 바다. 누구의 바다도 아니고 공통의 바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공해는 점점 줄어들고요. 영해나 조금 이따 설명하는, 다음 시간에 설명할 배타적 경계 수역은 점점 넓어지는 중이다. 기본 용어니까 체크를 할게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영해를 설정하고 봤더니 어머, 이제 문제가 좀 생겨요. 자, 그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요. 잠깐만. 또 여기서 흔히 물어보는 거 하나 좀 체크를 좀 해줄게요. 왜 안 되지? 야!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영해. 영해는 그 권리가 영토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되게 가까운 바다니까 그냥 우리 거야. 완전히 우리 거야.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폭이 되게 좁아서 되게 좁은 바다야. 근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배가 다니는 국제 항로들이 있어요. 중요한 항로들이 있어. 근데 폭이 되게 좁다 보니까 양쪽에 있는 어떤 그 나라가 야, 여기 우리나라 영해인데 야, 지나가려면 돈 내. 또는 지나가지 마. 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배가 지나다니는 항로인데 꼭 지나다니던 배들은 좀 이렇게 뭔가 짜증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럼 봐봐, 대표적으로 여기가 서남아시아인데 세계에서 석유가 제일 많이 매장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우리나라 석유도 대부분 여기서 가져와요. 그럼 배로 운반하는데 그 배가 어떻게 올까? 석유를 싣고 중국이나 우리나라, 일본 유조선이 오거든요. 어떻게 오냐면 이렇게 와서요. 여기를 지나와요. 여기를 지나서 우리나라로 오거든요. 여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여기가 되게 폭이 좁아. 그래서 말레이시아랑 인도네시아가 야, 정말 설정하면 다 영해거든요. 길 막고 돈 뜯어내면 짜증 나니까. 그래서 영해라고 하더라도요. 그 나라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 허락 없이 지나갈 수 있어요. 허락 없이. 그런 걸 무해통항권이라고 불러요. 무해통항권. 자, 우리 교재에 보면은 무해통항권이란 말 나오죠? 여기 체크 좀 해주세요. 무해통항권이라고 한다. 영해라 하더라도 해를 끼치지 않는 배는 지나갈 수 있더라. 단 통보는 해야 돼요. 나 지나갈게. 알리고는 가야 돼. 허락을 얻을 필요는 없고 나 지나갈게 하고 지나가면 돼요. 됐어요? 자, 예를 들면 여객선이 무해통항권이 있다 없다. 여객선은. 야, 여객선 사람 싣고 지나가는데 뭐 그 옆에 있는 나라한테 피해 줄까? 지나가면 돼요. 자, 유조선 또는 무역선은 지나가면 돼요. 근데 군함 안 되겠죠. 또는 어선. 야, 어선이 물고기를 잡는지 안 잡는지 뭐 이렇게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잖아. 그런 것들은 안 되는데
유조선, 뭐 상선, 여객선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지나갈게 하고 지나가면 돼요. 됐어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영의 설정의 기준까지 이제 이번 시간에 할 건데, 자, 통상 기선과 직선 기선이라는 게 있더라 정도는 일단 체크해 주세요. 구글 지도를 봅시다. 자, 여러분들 통상적이다가 무슨 뜻이야? 통상적이다. 일반적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해를 설정하려고 봤더니 이제 영토가 끝나고 이제 영해가 시작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제 쉽게 말하면 해안선의 모양을 봤더니 전 세계에 있는 해안선은, 자, 여러분들 이거 퀴즈야. 우리나라는 동해안 쪽은 되게 단조롭고 섬도 별로 없어요. 근데 황해 남해는 되게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되게 많아. 다르죠? 여기하고 달라?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전 세계 해안선은 1번에 가까울까? 2번에 가까울까? 전 세계 해안선은 2번에 가까워요. 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리아스 해안 배웠을 거야. 리아스 해안. 우리나라 서해 남해가 리아스 해안이다. 섬이 많고 해안선이 복잡하다. 특별하니까 배우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중국 볼게요. 자, 중국 애들 해안선. 혹시 섬 별로 없죠? 단순해요. 미국 볼까? 자, 미국의 해안선 보면은, 자, 미국의 이제 LA 쪽인데, 샌프란시스코 쪽인데, 해안선, 섬 어때요? 단순하죠? 전 세계 해안선은 대부분 이렇게 단순해요. 섬도 별로 없고. 자, 이런 곳에서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육지가 끝나는 지점, 여기가 기선이 되는 거예요. 물론 최저 조위선이고, 여기서부터 바깥쪽으로 12해리까지 미국의 영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의 가장자리에서 기선을 설정한다. 이걸 통상기선이라고 부르고요. 해안선이 단조롭거나 아니면 섬이 그냥 이렇게 하나 동그라니 떨어져 있는 경우, 그냥 섬 주변으로 이렇게 또 영해를 설정하는 거죠. 이런 걸 통상기선이라고 한다. 됐어요? 통상기선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황해 남해처럼 이제 섬이 겁나 많아요. 겁나 많으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 섬을 중심으로 12해리, 이 섬을 중심으로 12해리, 이 섬을 중심으로 12해리, 또 12해리, 12해리 이렇게 하려고 봤더니, 그냥 여기는 우리나라 거로 해주면 안 돼? 일일이 그리지 말고. 섬이 되게 많으니까. 이해되니? 자, 또는 해안선이 되게 복잡하면 이제 여기 이런 데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봤더니 해안선을 따라서 12해리를 그렸더니 이렇게 그려져요. 어차피 여기 우리 건데 그냥 우리 거라고 해주면 안 돼? 다른 나라들도 이런 거 인정하겠죠. 됐어? 네. 그래서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을 때는 통상기선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영해를 설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음 페이지 잠깐만 볼게요. 다음 페이지를 잠깐 보면, 여러분 굳이 안 넘겨도 돼. 여기 화면 보세요. 자, 우리 황해 남해는 섬이 되게 많아. 이 안쪽은 그냥 우리 거라고 하자. 섬이 많으니까.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들을, 우리나라 섬인데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하고 이걸 새로운 기선이라고 하자. 됐어요? 통상기선은 육지의 가장자리. 근데 섬이 많거나 해안선이 복잡할 때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하고 이걸 새로운 기선이라고 하자. 직선기선이라 그래요. 자, 물론 이 섬들을 연결할 때도 최저 조위선을 기준으로 연결해요. 바닷물이 제일 낮아졌을 때를 기준으로. 됐어요? 네. 됐어? 그래서 직선기선, 통상기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식도를 보면 자, 얘는 육지의 가장자리의 최저 조위선을 기준으로 12해리까지 통상기선. 자, 얘는 육지가 이렇게 있는데 최외곽,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 도서를 연결했어요. 얘가 직선기선. 여기서부터 12해리. 이걸 직선기선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을 이제 적용하는 것을 볼게요. 자, 이건 여러분들 뭐 글씨를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지도 보고 이제
문제 보면서 이제 익숙해지면 돼요. 자, 동해안 대부분은 해안선이 되게 단순해요. 통상기선. 제주도 홀로 떨어져 있죠. 통상기선. 제주도 주변에 섬이 몇 개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제주도 통상기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제일 남쪽에 있는 마라도 통상기선. 그 다음에 울릉도, 독도도 통상기선. 동해에 울릉도, 독도 떨어져 있잖아, 지들끼리. 통상기선. 그 다음 직선기선은 서해안, 남해안 대부분. 서해, 남해는 섬이 너무 많으니까. 자, 그리고 동해안 일부라고 돼 있는데, 아까 봤던 데예요. 아까 봤던 데 볼게. 동해안을 보면 대체로 이렇게 매끄럽지만, 움푹 들어간 여기 여기는 어차피 여기 우리 거니까 만의 입구를 직선으로 이렇게 그어요. 여기서부터 12해리. 물론 여긴 잘 물어보진 않아. 근데 어쨌든 여기도 직선 기선을 적용하니까 여기가 영일만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면 여기는 울산만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만이니까 여기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한 다음에 12해리. 여기 안쪽은 그냥 우리 거라고 하자. 됐어요? 그래서 직선 기선을 이렇게 적용하고요. 그 다음 여기 별표 해두세요. 대한해협 별표. 대한해협. 자, 해협이 뭐지? 협은 협소하다. 좁다. 해는 바다. 그러니까 육지하고 육지 사이 또는 육지하고 섬 사이에 바다가 좁은 곳 있잖아. 그런 곳을 해협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나라랑 일본이랑은 가까이에 있어요? 많이 떨어져 있어요? 가까이에 있죠. 여기 부산에서 이 섬, 무슨 섬이지? 스시마 섬, 우리말로는 대마도. 여기 부산에서 대마도 보여요. 보여. 자, 그래서 여기 바다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대한해협이라고 불러요. 일본이랑 가까이에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기선을 설정하고 12해리씩 설정을 하려고 봤더니 겹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그러니까 같이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12해리씩 설정을 했더니 겹쳐. 그러니까 12해리까지 설정할 수가 없는 거지. 자, 그래서 대한해협은 직선 기선인데 여기에 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한 직선 기선에서부터 3해리까지만 우리나라의 영해예요. 일본 쪽에서도 3해리까지만 일본의 영해예요. 너무 가까이에 있으니까. 그래서 대한해협은 직선 기선이되 거리가 12해리가 아니라 3해리다.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지도에서 나오죠. 울산만 직선 기선. 여기 직선 기선, 그 다음에 여기 영일만, 여기도 직선 기선. 그리고 부산 앞에, 여기도 지금 이렇게 직선으로 그어져 있죠. 직선 기선인데 여기는 3해리다. 여기가 대한해협이다. 됐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야, 우리 반 애들한테 이제 했던 얘기긴 한데, 오늘 아침에. 자, 우리 3월 첫째, 둘째 주, 아프지 않고, 너무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학교에서 도망가지 않고. 일부러 그런 학생들도 있어. 너무 힘드니까 3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선생님 조퇴할게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또는 늦잠 자서 이렇게 학교 늦게 오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그런 거 없이, 또는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3월 첫째 주, 둘째 주를 무사히 이렇게 지내는 것만으로도, 보내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자, 우리 고생했고요. 아직 여러분들은 5, 6, 7이 남았겠지만 나는 이제 수업 다 끝났어. 이번 주 수업 끝났어. 자, 2주 동안 고생했고요. 주말 충분히 쉬고 다음 주에 봅시다. 네.